빈센트 반 고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반 고흐는 네덜란드 국경 지역에 있는 고흐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흐에서 온 빈센트라는 의미, 원래 이름은 빈센트가 맞는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 더 친숙한 반 고흐로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흐의 아버지는 목사였고 어머니는 화가였습니다. 고흐는 어릴 때부터 우울증 증세와 발작 증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다가 중간에 자퇴를 하게 되는데 그 원인이 수업 중에 발작을 일으켰다 또는 학우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그런 걸로 좀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고흐가 학교를 자퇴하고 16살이 되던 해 삼촌이 운영하던 화랑에 취직하게 됩니다. 그 화랑의 이름이 구필화랑이었는데 그 화랑에 최연소로 취직을 하면서 당시 노동자들의 1년 연봉이 500프랑이었는데 고흐는 그 2배인 1000프랑을 벌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그림을 잘 팔았었던 거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가 한 번은 영국 런던으로 파견을 나가게 됩니다. 영국 런던에 갔더니 그때 당시 19세기 말이면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호황기를 누릴 때였어요. 그런데 이 산업혁명의 문제점이 뭐였냐? 빈익빈 부익부였습니다. 길에서 못 사는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서 길에서 굶어 죽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자 고흐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치품인 미술품을 파는 게 맞냐라는 거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 그 뒤로 그림이 잘 안 팔리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상사와 불화가 생기면서 이 일을 그만두게 돼요. 그리고는 목사가 되어야겠다 해서 신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결국 신학교 입학시험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여차저차 해서 임시 선교사 자격을 얻게 되면서 정말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고 악명 높기로 소문난 벨기에에 있는 보리나주 탄광촌으로 가게 돼요. 보리나주 탄광촌에 가서 그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그 사람들이 먹는 것과 똑같이 먹으면서 옷도 똑같이 입고 자기 집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사는 그런 환경에서 똑같이 생활을 하면서 보리나주의 그리스도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광적인 그런 선교 활동으로 인해서 결국 선교사 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이후로 하루는 고흐가 성경책을 읽던 도중에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의 이 모습을 성경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그림으로써 그려서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테오와 편지를 주고받던 고흐는 테오에게서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형이 화가를 하고 싶다면 내가 경제적인 지원을 해줄게. 형의 그림이 팔릴 때까지, 형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내가 매달 생활비를 지원해 주도록 할게. 형이 하고 싶다면 한번 해봐. 고흐는 스승이 없었는데 고흐가 유독 좋아했던 그림이 있었어요. 밀레, 농경화가라고 불리는 밀레의 만종을 보고 감명받은 고흐는 밀레의 작품들을 보면서 스스로 따라 그리면서 연습하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네덜란드의 한 마을에 머물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지나가다 보니까 등불을 켜고 감자를 먹는 노동자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 모습을 그리면서 고흐의 첫 작품이 탄생하게 되는데 그 작품의 제목이 감자 먹는 사람들입니다. 이 작품을 그린 고흐는 동생 테오에게 이 그림을 보내주면서 이 그림을 좀 팔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동생 테오는 이 그림을 보자 이 그림이 팔리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형 고흐에게 편지를 보내죠. 형, 요즘 유행하는 그런 그림 스타일들이 있어. 형이 그런 것들을 좀 배우기 위해서 프랑스로 한번 넘어와서 그런 걸 배워보는 건 어때? 라고 제안을 하게 됐고, 고흐는 그 길로 프랑스로 넘어오게 됩니다. 프랑스에 넘어온 고흐는 인상주의를 접하게 됐고, 인상주의를 접하기 전과 후의 고흐의 그림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 남부에 있는 아르리라는 도시로 넘어가게 되죠. 거기서 화가 공동체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화가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그림을 그리고 작품 활동을 하고
이 그림들이 팔리게 되면 우리가 공동으로 n분의 1로 이 수익을 나눠 가져가자 라면서 이 화가 공동체를 설립을 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는 겁니다. 근데 고흐가 특히 좋아했던 화가가 있었어요. 폴 고갱이라는 화가였습니다. 이 폴 고갱은 고흐와 마찬가지로 늦가기 나이에 화가가 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고갱의 스타일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기대감에 부풀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고갱은 거절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게 웬일일까요? 고갱이 아를로 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고흐의 동생이었던 테오가 고갱에게 편지를 보냈던 겁니다. 제가 매달 생활비를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그림도 사드릴 테니까 아르에 가서 우리 형과 같이 있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고갱이 아르로 가겠다고 했던 거죠. 정말 기대감에 부풀게 된 고흐는 너무 좋았습니다. 고갱이 정말 온다고? 그래서 고갱이 오면 고갱이 쓸 방을 어떻게 좀 꾸며줘야겠다. 어떻게 환영을 해주면 좋을까? 막 고민을 하다가 이 방을 꾸며주게 됩니다. 그때 고흐의 해바라기라는 작품이 탄생하게 됩니다. 고흐와 고갱이 처음에는 되게 잘 지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의견차로 인해서 다툼이 점점 잦아지게 되고 결국 그들의 동거 생활은 두 사람 간의 불화로 인해 2달 남짓한 동거 생활을 끝으로 갈라서게 됩니다. 둘이 한번 싸우면 어느 정도로 싸웠었냐면 지쳐서 실신할 때까지 아침에 해가 뜨는 걸 보고서야 싸움이 끝이 났다고 합니다. 정말 지독하게 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은 고갱이 고흐에게 그림을 하나 그려서 선물해 줍니다.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붓이 굉장히 얇은데 고갱이 다른 화가들을 그릴 때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을 때 붓을 굉장히 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고흐는 실제로 이런 붓을 쓰지 않았어요. 굉장히 두꺼운 붓을 쓰거나 또는 팔레트 나이프로 쓱쓱 문지르는 형태로 그림을 그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흐가 쓰던 붓과는 전혀 다른 붓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데 그게 바로 이 고흐를 무시하는 그런 부분이 드러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약간 이 그림의 구도 자체가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다보는 그런 구도죠. 고갱이 고흐를 자신보다 낮게 보고 깔봤던 겁니다. 그런 어떤 시선 처리가 그런 어떤 고갱이 바라보는 고흐의 모습이 그랬던 거죠. 그리고 고흐의 눈을 보시면 눈이 몽롱합니다. 얼굴도 빨갛고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죠. 그래서 고흐가 이 그림을 받았을 때 어땠을까요? 좋아했을까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는 나네? 나긴 난데 미쳐버린 나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고흐가 당시 예술가들이 많이 마시던 술 압생트 도수가 75도짜리 술이 있습니다. 그 압생트를 마시고 또다시 발작이 생겼어요. 술을 마시고 발작이 일어났던 고흐는 기억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갱이 자던 방문을 열었던 거예요. 근데 그 고흐의 손에 들려있던 건 면도칼이었습니다. 고갱은 그렇게 생각했죠. 저 면도칼로 나를 찌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고흐는 그 면도칼로 자신의 귀를 잘랐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실신해서 쓰러졌대요. 그대로 고갱은 짐을 싸서 그 집을 떠나면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 뒤로 둘은 다시 만난 적이 없대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고흐에게 편지를 보냈대요. 고갱의 취미가 펜싱이었는데 그 펜싱칼을 집에 두고 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 펜싱칼을 좀 보내달라고 편지를 보내왔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병원에 간 고흐는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하게 됐는데 마을 사람들이 고흐와 친하게 지냈던 마을 사람들도 다 함께 고흐를 제정신이 아니니까 고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라 라고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고흐는 굉장히 마음이 여린 사람이었어요. 사람에게 상처받는 걸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과 친했던 마을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도 않고 자기가 더 상처를 받고 싶지도 않았던 고흐는 정신병원에 스스로 입원하기로 합니다. 단,
치료 잘 받을 테니까 그림은 그리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렇게 해서 그 정신병원에서 탄생한 고흐의 대표작이 바로 별이 빛나는 밤, 사이프러스 나무가 보이는 이 작품,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이 작품을 보시면 정신병원에 그 쇠창살이 있는 그 정신병원 창문으로 보이는 풍경을 그린 건데, 쇠창살은 이 그림 속에 표현이 되지 않았죠. 고겐과 고흐가 불과 2달 남짓한 시간을 같이 살았지만 서로에게 배운 점이 굉장히 많았고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었다고 합니다. 고흐는 고갱에게 배웠던 점이 눈에 보이는 것 플러스 상상력을 더해서 이 그림에 집어넣는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 속에 쇠창살이 없고 그리고 마을이 보이죠. 실제로 그 정신병원에서는 이런 마을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흐의 상상력을 더해서 이런 그림이 탄생한 거라고 합니다. 이 그림 속에서 고흐의 마음 한 부분을 비추어 보자면 희망입니다. 언젠가는 내가 치료를 하고 이 병원에서 나가서 정말 최고의 작품을 그려보겠다라는 어떤 희망이 담겨있는 그런 작품이었던 거죠. 정신병원에서 태어난 고흐는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고흐에게 있어서 2번째 알을 이번엔 프랑스 북부에 있는 오베르라고 하는 마을로 가게 됩니다. 고흐가 죽기 전 마지막 70일 정도를 머물렀던 마을이 오베르라는 마을이에요. 이 마을에 처음 가서 희망차게 활기차게 새롭게 다시 시작해 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초기에 그 마을에서 초기에 그렸던 작품들은 굉장히 희망적인 그런 색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결국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점점 고흐의 작품들이 고흐의 내면을 표현하는 어두운 그런 작품들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 뒷이야기는 티센 미술관에서 그 작품을 보면서 마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빈센트 반 고흐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